인간의 있음은 거기 있음, 세계 안에 있음. 하이데거는 우리가 인간에 관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을 해체시켜서 이제라도 새롭게 인간을 보는 법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인간을 새롭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구나 우리의 모든 개념의 틀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과학주의적 시각, 그것도 실증주의적 시각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잘못 고정되었던 시각을 해체해야 하며 그 다음 우리에게 요청되는 과제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현상학적 방법이다. 즉 인간에서도 인간에 있는 그대로를 인간의 거기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거기 있음에는 어떤 독특함이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거기 있음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 기술이다. 이제까지의 철학은 이상하게도 있음을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본질만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이제까지의 철학에서 철학자들은 존재하는 것, 곧 있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무엇을 물어볼 수 있고 그것이 과연 있는가 혹은 없는가 하며 그것의 있음을 물어볼 수 있다. 이 무엇임이 흔히 본질이라고 하는 그것이며 이 있음이 바로 실제이다. 이 있음, 곧 본질이 라틴어로는 에센티아이고 있음은 이그젠티아이다. 에센티아가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에젠즈로 이그젠티아는 엑스텐즈로 된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라틴어가 독일어화한 것이다. 독일어로 옮기면 에센티아는 즉 본질은 왓사인, 네, 혹은 추상명법을 써서 왓사이치가 된다. 그리고 이그젠티아는 다사인 혹은 다자인이 된다. 전통 철학에서는 있음이란 모든 존재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한다. 또 하나의 분필이 있음이나 하나의 책상에 있음이나 우리들의 있음이나 다 같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있음은 우연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꼭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전통 철학에 있음은 시간 속에서 우연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다 똑같은 것이며 우연적이지 않은 유일한 것은 하느님 곧 신뿐이다. 신의 있음은 순수한 있음이며 동시에 본질이다. 신에게서는 있음과 본질이 구별되지 않는다. 피조물은 있음과 무엇임이 합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데아 속에만 있을 때는 무엇임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무엇임이 바깥으로 튀어나가 시간 속에 있게 되면 그것은 우연적인 있음을 부여받는다. 이그젠티아는 그 어원적 의미를 보면 바깥에 나가서 있음이다. 하느님의 이데아가 바깥으로 나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전통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느님의 있음만이 유일한 본래적인 있음이고 나머지 있음은 다 창조된 있음이며 그런 있음은 우연적인 있음이다. 그래서 전통 철학은 있음을 철학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오직 무엇임만을 논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있다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우연적인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신만이 신의 본질과 있음 자체가 동일하다고 본 거죠. 있음과 본질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을 구별을 한 거죠. 창조자만은 본질과 있음이 구별되지 않는데 영속적이니까 불변이고 영속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들은 그게 사람이건 동물이건 어떤 사물이건 이 존재는 영속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있음을 따로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니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래서
동물은 무엇이고 식물은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인가 이 본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지만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철학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퍼스펙티브의 전환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이 본질을 보는 게 아니고 있음이 모두가 다 똑같은 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있음이 각각 다른 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있음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모습의 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쪽에서 그 있음에 대한 연구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중세 개념으로 의하면 하느님만 유일한 존재잖아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든 사물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결국은 창조주에서 창조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어떤 사물이나 인간이나 다 같은 거죠. 이러한 피조물의 있음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시간 속에 우연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있음은 모두가 똑같다고 전통 철학에서 본 것이지요. 하느님의 있음만이 유일한 본래적인 있음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의 있음은 모두가 우연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 철학 입장에서는 있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않고 본질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이데거 이전의 전통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있음이라는 것을 세분해서 보지 않고 있음은 다 같다고 봤는데 하이데거의 독특함은 이 있음을 좀 나눠보자. 지금까지 봤던 것은 모든 있음이 하나라고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의 있음이나 저 밖에 있는 나무가 있음이나 아니면 내 친구가 있음이나 아니면 내가 있음이나 이 있음은 그냥 같다고 봤다는 거예요. 차별화해서 보지 않고 그냥 있음이라고 얘기됐는데 하이데거는 여기서부터 있음을 세분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걸 모드 오브 비잉이라고 할까요? 모드 오브 비잉. 있음의 양태가 다르다. 있음의 양태가 모드가 다르다. 웨이 오브 비잉이라고 할까요? 존재의 방식, 존재의 양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똑같이 보았는데 그 있음 자체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는 이 본질론이 철학의 중점이었는데 2500년 동안 이 본질에 대한 논의를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했는데 이 있음에 대한 논의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있음은 다 동일한 있음이라고 봤는데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예요. 하이데거는 있음의 양태를 눈앞에 있음이라는 개념과 손안에 있음이라는 개념 그리고 실존이라고 하는 인간의 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사람의 존재 양태와 그리고 사물의 존재 양태들이 각각 다르다. 그 존재가 여러 양태로 드러날 수 있다. 있음의 모습이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있음의 모습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앞에 있음, 눈앞에 있는 어떤 양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손안에 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은 그냥 손안에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는 거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쓰는 거지. 내가 항상 노트북 상태가 괜찮은 건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노트북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거기에 우리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노트북이 있으면 쓰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이 자동차 면허 시험 보기 전에는 자동차의 구조학 공부를 하죠. 자동차가 어떻게 구조가 되고 도로교통법을 어떻게 지키고 여러 가지 것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일단 자동차 운전을 하는 상황에 가면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보통은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디 갈 일 있으면 자동차에 타서 운전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존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눈앞에 있는 것은 어떤 자연과학적인 연구 대상으로 그냥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연구 대상이라는 측면이 있죠. 구체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수량화해서 볼 수 있는. 이 사람 키가 얼마나 크고 이 사람 나이는 어떻고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인 수치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기술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느낄 때는 사람은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이 여러 측면이 있는데 여러 측면 중에 그냥 내가 자연과학적인 연구의 대상 측면으로만 인간을 봐버리면 이게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는 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거나 강아지를 바라보는 거나 그 존재 자체 그 있음이라는 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아무리 모아도 그 인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네. 그 인간을 여러분이 과학적인 수치만 가지고 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네. 아무리 기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CT 촬영을 다 하고 그 영상 데이터를 갖는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의 양태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어떤 방향으로 결정됐다기보다 여러 존재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계속해서 이 존재는 이 있음은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어떤 진화해 나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있을 것이고 고정된 어떤 본질이라는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사에 있는 경우에는. 이 현 존재는 보통 우리가 사물 존재하고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있음 자체가 여러 양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물의 양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냥 자연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할 때는 세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고 있는 어떤 컴퓨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연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수족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으로서가 아닌 거죠.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필수적인 어떤 내가 사는데 항상 은에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이데거가 든 예 중에 가장 중요한 예가 망치 얘기예요. 집을 짓는데 집이라는 걸 지을 때는 여러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도구가 각각 여러 도구의 어떤 그물망 속에서 기둥들을 세우고 그 벽을 만드는데 어디에 못을 쳐야 된다고 하면 못이 있으면 못을 쳐야 되는 목수는 당연하게 못이 있으면 망치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때 망치라는 게 내 망치가 어떻게 생겨서 열심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망치가 있으면 그냥 가서 망치질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도구로 사용될 때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요구를 다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이 대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그 대상 자체가 어떤 대상인지 우리는 거의 관심을 가지 않죠. 내가 정서적인 위로가 필요하면 그 사람 만나면 위로를 해주는가에만 위로를 당연히 해줄 사람으로만 보는 거지. 저분도 지금 심정이 괴로워서 나한테 위로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란 그런 데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대상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각각 다르죠. 있음이라고 하지만 같은 있음이 아니고 여러 모습의 있음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양태, mode of being 혹은 way of being, 존재가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개념화했는데 이 개념을 알아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알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완전하게 이게 깨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냥 들으면 그 얘기인데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 삶에 스며들도록 이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나눔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지적으로는 이 얘기를 알아들 것 같고 알아들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대강 알아듣는 것 같은데 실제
내가 정말 깊이 이해하느냐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스며들어서 어떤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미로 내가 체감하고, 그러니까 내 몸으로 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몸으로서 어떤 그 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있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통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아무 문제 없이. 그렇지만 깊이 있게 어떤 세상을 알거나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알거나 구체적인 내 친구나 내 부인이나 내가 만나는 성도나 내 내담자를 깊이 있게 아는 것은 아니, 그렇지만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존재 있음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여러분들이 여기 하이데거나 여기서 하이데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기상님의 얘기들을 여러분 정서나 여러분 생각에 이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서로 언어화해야 돼요. 언어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것이 조금씩 돼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이데거 얘기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데거가 분류하는 방식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철학자들마다 각각 이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 하이데거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좋은 질문이라니. 하이데거의 강점은 뭐냐면 거의 해답을 주지 않아요. 여기 아주 풍성하게 질문을 다 던져주는데 결론을 우리가 끊임없이 쫓아가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몇 번을 읽어도 이분이 얘기하는 비잉이 뭐야? 난 이 존재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는 그 존재에 대한 의문 자체는 각자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탐구해야 될 어떤 질문을 던져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답을 찾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 각자의 구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나는 그 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좌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커다란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찾아가는 보물찾기로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우리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올 전에 도저히 나오지 않는 고통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물찾기로 이 시간을 느끼는지, 함정에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곤경에 처해 있는 느낌으로 이 수업을 들을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눔을 할 것인지, 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전 시간하고 오늘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지금 내게 연상되는 어떤 생각과 관련돼서 그때 또 정서가 다를 수 있죠. 연상도 각각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있음이라는 것하고 내가 실제 체험하고 그리고 사유하면서 느끼는 또 있음이라는 것이 각각 달라질 수 있겠죠. 이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각각 다른 의미로 존재의 의미가, 있음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하고 내가 실제 느끼는 게 달라질 수 있는 이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미묘한 것에 대한 센서티비티라고 할 거예요. 그 예민함을 우리가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민하게 그 있음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우리의 성숙의 과정에 대한 하나의 안내서 역할을 할 거란 얘기예요. 이 실존주의 철학이. 똑같은 산을 올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탐구해 나가는가, 그 탐구의 지침서로는 아주 훌륭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산을 오를 필요는 없다는, 여러분 각각 다른 산을 등정하는데 등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이슈들, 어떤 힘듦들,
어떤 갈림길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서로 체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참여하신 우리 한주혜님 오랜만에 오늘 뵀는데 우리 동료들한테 오랜만에 복귀 소감 잠깐 나누고 우리 또 수업 진행하죠. 여기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저번에 뵀던 분들도 있고 또 안 뵌 분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올해 안 본 분들은 서로 인사해야 돼요. 네네, 안녕하세요. 한주연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수업에 오래 참여를 하다가 이번에는 좀 게으름이 나가지고 한동안 또 결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교수님께서 또 알려주셔서 또 반갑게 이 수업에 또 불쑥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는 되게 이 수업이 또 돌아오니까 되게 반갑고 익숙한데 여러분들도 참 뵙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상현 스테파노고요. 이거는 가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업은.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옛날에 수업에 배웠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한번 성함이 낯설어가지고 제가 처음 뵙는 분이라 가지고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다 우리 같은 클래스 하지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어쩔 땐 한동안 안 보이면 잠깐 착각할 수 있어요. 설명할 때마다 난삽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설명하는 게 내가 헷갈리고 내가 하는 얘기가 맞나? 꼭 무슨 정답을 얘기해야 될 것처럼 나한테도 느낌이 오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때마다 내 말이 달라져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일관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내 나름대로도 스트러글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느끼는 거 어떤지 잠깐 나눠보죠. 하이데거가 또 그 지향한 있음이라는 어떤 개념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제 경우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식이 바깥쪽으로 항상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음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는 이 하이데거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큰 개념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저의 있음을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무거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식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무겁다 그래서 무슨 철학적으로 너무 심오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숨 쉬고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서 살아있지 하는 그 의식에서부터 이 진짜 몇백만의 어떤 확률에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혼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외롭게 또 고요하게 걸어온 나의 길을 돌아보는 것과 지금 내 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있음을 의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어떤 주제를 다루는 것 같고 대부분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도 나의 있음을 의식한 적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사람들마다 그 있음의 어떤 무게 자체가 엄청나게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공간도 시야도 다 다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무게 자체도 굉장히 나는 나를 굉장히 무겁게 여겼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마다 그 무게를 정말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천차만별로 어떤 사람은 1000kg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나를 의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0g도 안 되는 무게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바깥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하이데거의 있음의 개념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는 그리고 내 순간에 대해서 감각하고 나의 어떤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얘기 같기도 해요. 그래요. 이 느낌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무겁게 느끼는데 어떤 분은 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의 있음의 방식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어느 하나도 똑같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푸설 쪽에서는 의식 철학의 개념이 강하니까 의식 철학 속에서는 consciousness라는 것은 의식은 항상 대상을 향한다고 봐요. 나를 향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향한다. 의식 철학이 아주
브렌타노의 인텐셔널리티라는 지향성이라는 개념. 브렌타노는 철학자가 19세기에 굉장히 강조한 개념이 철학적인 개념이 인텐셔널리티인데 이게 지향성인데 이 지향성의 개념이 후설이 현상학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consciousness라는 거, 의식 중심으로 의식은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한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무언가 대상을 향해서 이 지향성을 가지고 의식은 활동을 한다 이렇게 봤는데 후설과 프로이드는 모두 다 브렌타노라는 같은 철학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정신분석의 이론 속에 접목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전면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분석을 깊이 이해하려면 이래서 이러한 지향성의 개념이나 어떤 면은 같은 브렌타노라는 스승으로부터 각각 다른 발달을 해온 현상학과 정신분석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정신분석이 자족적인 개념인 것처럼 프로이드가 새로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미 19세기에 그 당시에 큰 영향을 미쳤던 브렌타노라는 큰 철학자의 영향이 속에 있는데 자연과학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과학적인 탐구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자연과학적인 토대로. 그 전통이 있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이런 브렌타노의 철학의 영향이 이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 속에 들어가 있는 현상학적인 개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하는데 현상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데거 속에서도 현상학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후설이나 하이데거나 프로이드가 같은 철학자 라인에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정신분석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혹은 실존주의 철학을 바르게 이해하는 때는 정신분석이 발달시킨 부분을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고 정신분석은 또 현상학이나 아니면 실존주의 철학에서 발달한 부분을 가져와야 조금 더 통합적인 어떤 견해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저도 정신분석가이지만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과 이 철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 생각도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계속 이 흐름 속에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가졌던 개념이 우리가 학기가 계속되면서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생겨날 거라고 희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애매한 개념으로부터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것 자체는 피상적인 거죠. 어떤 연구 주제를 잡을 때 우리가 그 연구 주제에 대해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가설을 세울 때 이미 우리 가설을 세울 만큼의 이해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 이해가 있다는 얘기,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심화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존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미 있어요. 그거 자체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실제 아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알아간다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리 일정한 정도의 알미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연구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일상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 그거 자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쉐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맞고 틀림의 문제보다 여러분들의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자유스럽게 표현해내고 하는 과정이 어쩌면 언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것으로 느껴요. 여러분이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 한 그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어쩌면 자폐적인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외부하고 교류가 일어나려면 언어화돼야 된다. 언어화되는 순간 나의 세계 속에 있던 것이 언어화되는 순간 객관화돼요. 객관화되면 그거 자체가 내가 생각했지만 그건 이미 나를 벗어났어요. 그거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인다고 보여요. 그래서 얘기하는 순간에 내가 또 어떤 생각 자체가 발달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순간 내 것만이 아니고 이건 다른 사람이 같이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면서 어떤 면에서 여기서 인터서브젝티비티 얘기가 나와요. 후셀의 얘기 속에 후셀의 현상이 후기에 가면 이분이 라이프 월드라는 그러니까 생활 세계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브젝티비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잖아. 상호 주관성 속에서 공동으로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인터서브젝티비티를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어떤 철학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인터서브젝티비 이론은 상호 주관성이라는 개념은 현대 정신분석이 와서 릴레이셔널 사이코애널리시스, 관계적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혹은 인터서브젝티브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상호 주관적 정신분석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정신분석 쪽에서 인터서브젝티비티라는 용어가 상호 주관성이라는 용어가 정신분석 자체의 용어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후설이 1930년대, 20년대, 30년대 고민하면서 이미 이 사람이 미발표 논문 속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후설이라는 분은 하이데거 못지않게 엄청난 저술 작업을 하신 분이 45,000페이지 정도의 논문을 쓰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사망하고 나서 계속해서 출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후설 연구가들은 이번에 미발표 논문들을 잘 모아가지고 발간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그 미발표 논문 중에는 이런 라이프 월드라는 생활세계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하이데거의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다사인이라는 개념이 우리 현 존재라고 할 때 다사인의 의미가 뭐냐 할 때 being in the world라는 개념이 나오죠. 세계 속의 나라는 개념이라. 세계 속의 존재라는. 세계 속의 존재라는 게 어떠면 후설이 주장했던 라이프 월드 개념이 이 속에 이미 포함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독자성을 선언했지만 하이데거를 깊이 이해하려면 이 후설이 하이데거에 준 영향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모두가. 그래서 각자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또 자기의 독자적인 것을 이루는 것은 과거부터의 전통이긴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아주 심화돼요.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기존의 어떤 이론을 그걸 답습을 한다면 자기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누구와도 다른 어떤 철학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실존주의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다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공통성도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보다 공통적이지 아닌 부분을 얼마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실존주의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이 소화해낸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심론부터 무심론까지 아주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존주의를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어느 하나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의 자유스러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실존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도 결국. 그래야 실존주의를 이해한다는 거죠. 하이데거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선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철학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 나간다고 하는 내 삶의 방식과 여기 철학하는 방식이 결국 같아야 된다고. 철학이라는 것도 우리 삶의 하나의 방식이죠. 철학을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도 내 삶을 내가 본래적인 자아로 살 것인가 비본래적인 자아라고 살 것인가 하는 얘기라고 서로 통하는 거죠. 나의 인디비듀얼리티라고 할까요? 나의 개성화를
잘 이루는 거. 이 인디비주얼리티라는 개념도 융에게서 나오는 거죠. 인디비주에이션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이 얘기하는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 참 자기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다고.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오센틱 셀프나 인오센틱 셀프, 본래적인 자와 비본래적인 자라는 이런 개념들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가 정신분석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각각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계속 서로 공부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을 찾는 듯한 것 같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속에서 이제 헤매이는 것 같습니다. 헤매고. 근데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하이데거가 있는 그대로를 보자라는 이 말을 제가 봤을 때 통으로 보자라는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냥, 전체를 보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동양적인 사고와도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꽃이라는 사물이 있으면 꽃 그대로를 인식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또 있는 그대로로 보자는 그 개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 속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세부적인 상황 속에서 있는 거기 작은 눈앞에만 있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한 선생님께서는 이제 존재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내공이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때로는 제 존재의 가치를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때로는 목사의 어떤 캐릭터 모습으로도 살고 또 상담하는 사람으로서의 캐릭터로도 살고 또 때로는 어떤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캐릭터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때로는 제가 진짜 실제적으로 제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굉장히 좀 뭔가 이게 내 스스로가 가볍다라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어떤 그런 경험할 때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많이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 같지만 결국적으로는 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종국적으로 이르렀을 때는 질문을 던질 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을 많이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내 모습은 어디 있는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나도 나 스스로도 답을 못 찾고 지금 헤매고 있구나.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비본래적인 모습인지 비본질적인 모습인지 그러다가 조금 더 이 보물을 찾는 듯한 느낌을 들면서도 또 때로는 또 막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으로 왔다 갔다 가는 것 같습니다.